네, 두 분의 그 좋은 말씀을 또 들었는데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인호 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서울대 사학과를 마치신 후에 하버드대학 서영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서울대 명예교수, KBS 이사장, 핀란드 주재대사, 에스토니아 대사, 러시아 대사, 고려대 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특히 러시아 역사 문제 연구 분야를 개척하셨고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대사로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강력한 투쟁을 하고 있으시며 최근에는 말씀드린 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된 화상청문회에서 촛불혁명은 세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과 흥분한 미디어에 의해 추동된 사악한 기획이라는 용감한 증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인호 대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민교식 회장님,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민교식 회장께서 국가공비전략연구소라는 것을 하시며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나라 관련 인권 청문회에 관해서 토론회를 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상 나와보니 무국충정이나 이 나라를 만드는데 공헌하신 바로 보나 경륜을 보나 저보다 모두 그 어른이 되실 만한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국 강연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라니 제가 사실은 좀 당혹스러운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계기가 계기인 만큼 간단하게 그 청문회라는 것이 청문회에 제가 참가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본 것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11월 말 사적인 일로 애들하고 연말이나 지내고 오려고 미국에 갔었는데 가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이 CNN이나 그 밖에 이제 외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거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옛날에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졌고 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특파원이라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뉴스를 전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는 이번에 가서 보고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단순히 정권 교체, 이 대통령이 달라지는 그런 정도의 이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반대한민국적인 의도를 가진 핵심 세력이 민주화라고 하는데 강한 열망을 품고 있던 그 국민들을 교묘한 선전선동으로 속여서 이루어낸 이 정치 쿠데타요. 1917년 레닌이 10월에
일으켰던 러시아의 혁명적 쿠데타하고 같은 류의 그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레닌의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극히 소수였던 그 이 볼셰비키 집단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말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구호를 내세우고 이펀의회를 선출해서 러시아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허울 밑에서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즉 중앙 임시정부 요원을 체포해서 중앙 권력을 장악하는 것만 가지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모든 요소에 자기 세력을 심고 농민당 일부를 동맹으로 끌어들이고 내란에서 승리를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정체가 공산주의, 공산당이고 볼셰비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추구한 바로 그 경로가 그와 똑같은 것이었고 국민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속이는데 성공을 했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 국민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직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효과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들과 달리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환상이 심어놓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도래를 한국의 민주주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하는 그 인상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그전에도 전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탄핵이 추진되는 동안, 그리고 2년 전에 간단하게 영어로 논문을 써서 그 친구들, 미국의 친구들 사이에서 돌렸지만 놀랍게도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집안의 자제로서 그 포린 폴리시의 에디터를 오래 지난 그런 기리언 로즈까지도 제 말을 믿기보다는 문정인 교수의 말을 믿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공화당과 그 민주당의 이 관계가 예전에 알던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의 그 정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양당 구도에서 서로가 대결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결집해내는 그런 그 작용을 국회는 해냈고, 가장 중요한 국사의 경우에는 양당이 합의를 통해서 결의를 채택하는 예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에 가본 미국의 정치판은 그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트럼프 같은 의외의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주류인 소위 리버럴, 저는 그 진보 그 세력이 대학가나 언론계를 모두 그 장악하면서 백인 중산층이 느끼는 그 소외감이 작용을 해서 트럼프 같이 개인적으로 너무도 결함이 많은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또 그 결과가 이 민주당과 이 공화당이 마치 이 적대 세력인 듯 지금 양분을 하면서 미국 스스로가 어떤 헌법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 미국의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여론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인데, 불행히도 자기들 문제로 여념이 없는 미국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이
엄청난 선전선동으로 우리나라 매체들뿐 아니라 이 전 세계 그 매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끌어들였을 때 그때 생성된 이미지를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네기 멜론에서 나온 어떤 그 이 논문들을 보면은 뭐 대한민국이 그 문재인 정권의 역동적 민주주의 덕분에 무슨 봉준호가 상도 받을 수 있고 BTS가 성공을 하고 코로나를 잘 다스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 새로운 형태의 이 세계 지도자급으로 대한민국이 부상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그 헛소리를 하는 그런 그 이 논문들도 있었고, 그 밖에 이 뉴욕 타임스나 CNN 등 그 주류 그 이 매체들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에 개천절 날 이 반 문재인 그 시위가 이 서울의 시가지를 온통 메웠을 때도 뉴욕 타임스나 CNN은 한 줄도 그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위기가 아니라 의식의 위기, 역사를 잘못 알고 그래서 이 국민의식이 그 해이해진 데서 오는 그 거대한 그 위기로 보기 때문에 평생을 역사 선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항상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해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본 저는 그나마 영어를 쓸 줄 아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무심하게 살았다는 데 대해서 또 한 가지의 다른 차원의 또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친구들, 저하고 같이 친했던 미국 사람들, 이제는 물론 그 사람들 거의 다 이제 은퇴해서 실권을 쥐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우리 사정을 바로 알렸다 해서 그 10여 페이지의 글을 써서 이메일로 돌렸더니 어떻게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그 당시 12월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였으니까 시큐리티 오피스에 있었던 파틴저라는 인물의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뉴욕타임스에 대고 한국의 사정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런 것을 한 줄도 안 내느냐, 아마 무슨 호통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뜻밖의 제게 연락이 와서 1200자 정도로 요약을 해주면 오피니언란에 제 의견을 싣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사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쩔쩔매면서 요약문을 냈는데 뉴욕타임스가 참 콧대 높은 신문인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 그것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받아주는 조건이 뉴욕타임스와 제가 같이 편집을 해서 공동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며 일단 거기에 글이 실리면은 한 달 동안은 아무데도 비슷한 주제로 다른 데 실지 않는다 하는 조건, 그리고 순수히 제 의견이 아니고 제가 사실이라고 언급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통계 수치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언소리라도 전부 자기들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전부 줄을 달아야 된다. 그래서 2페이지 반짜리의 글에 30개 정도의 주석을 달아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의 일치로 제가 그것을 보내는 때가 바로 의회에 난립 사건이 일어나는 등 해서 일주일 소식이 없어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오늘 내일 하면서 밀기를 거의 1월 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밀간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제 글의 내용은 지난 연말에 여당이 통과시켰던 여러 가지 악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 정권의 그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상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 주변에 미국의 그 우파
이 친구들에게 문의를 했더니 그건 너무도 당연하다. 지금 뉴욕타임스가 어떤 지경인지 아느냐 하면서 제게 몇 가지 그 참고의 글을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Letter to the Editor라고 하면서 작년에 뉴욕타임스를 사임한 사람이 쓴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자기는 리버럴 소위 진보 쪽에 속하지만은 그래도 그 신문의 사명은 여러 가지 의견을 공정하게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해서 그런 신조로 자기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의 직접 상사들이나 사주는 참 잘한다고 격려를 해준다. 그런데 막상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못 살게 하면은 자기를 방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사임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비슷한 사건이 많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인권, 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도를 지나쳐서 이제는 주류를 형성했던 이 공정한 언론이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게 감지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한 달을 고생을 하고 그래도 이 전 세계가 읽는 뉴욕타임스의 우리 사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글을 실느냐 아니면 그런데 그러려면 그들이 제의하는 것 제가 얘기하는 걸 모두가 다 의심스럽다, 과장이다 뭐 등등으로 이 배경을 하면서 자기들이 멋대로 편집하는 짤막한 글을 실느냐 아니면은 그러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면서 결국 제가 본래 썼던 글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결국은 내용이 많이 죽은 짤막한 글을 실었대야 오히려 오해만 낳을 소지가 더 크니까 차라리 본래 제 큰 글을 긴 글을 전략 전문가들이 읽는다는 Small Words Journal이라고 하는데 주는 것이 낫겠다. 애석하지만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 Small Words Journal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읽는 것인데 그것이 제 생각에 아마 이 청문회로 연결되는 이 통로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내고도 뉴욕타임스의 기회를 내가 박차버린 것이 경솔했느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4월 초 제가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가라는 애들 만류 때문에 그때까지 있다가 돌아오는데 바로 떠나기 전날 제게 그런 공청회를 열겠는데 참가하겠느냐 하는 초청이 왔습니다. 그 전부터 우리의 이 대북 전단 금지법 등 공수처 등 여러 가지 악법이 통과됐을 때 역시 제일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었고 그때부터 스미스 의원이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려고 노력한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청회 초청을 받았을 적에는 청문회 청문을 받았을 때 다행히도 그것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Republic of Korea에서 이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것이 한반도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 이렇게 크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증언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수잔 숄티라고 하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스미스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는 이렇게 우리 사정을 잘 꿰뚫고 있는 미국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랍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근본적인 이념적 자세에서는
미국의 그 민주당이 우리의 민주당하고 그 통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공화당이 근본적으로는 그 보수적 정당으로서 이 트럼프를 제껴놓고 다른 의미에서 이 상당한 정도의 그 무게를 이 스미스 의원이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직면한 큰 그 문제가 어떻게 이 양분된 국론을 다시 통합시키느냐. 그래서 이 상원의원으로서 부통령으로서 참 누구보다도 오래된 높은 경륜을 가진 그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착안한 것은 역시 인권을 모든 정치의 핵심에 놓는다는 그 민주당 본연의 그 이 자세로 돌아가서 그것을 결국은 세계 보편의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좁은 의미로서 그 공화당에 대한 그 우세를 장악하는 것도 그렇고 이 미국이 다시 세계의 그 주도권을 잡고 이 중국에 대해서 그 우세를 점하는 데도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모든 면에서 모든 다른 것에 우선은 핵심 가치로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에서만은 사실 그 이 양당 어느 쪽에서도 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청문회를 여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 양당의 대표들이 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의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분명히 보였고 이 제게 교섭을 했을 때는 들어있지 않았던 그 전수미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도록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인권이라고 하는 누구도 말하자면 반대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내세운 데 있어서는 양당이 다 합의를 했고 특히 그 란토스 인권특별위원회가 아주 좋은 이 매체가 됐지만은 미국 내 민주당 내에서 또 공화당 내에서의 그 대결 구도가 자칫하면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점입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민주당 행정부도 우리 문재인 정권의 이 방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그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의 지난달에 그 지방선거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서 이 문정권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이도 보이지만은 그것이 본래부터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던 그 방향에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위장 전술을 써서 몰아낼 정도로 이 권력에 집착하며 또 보이지 않는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연찮게도 저는 이 대학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그 인텔리겐tsi아라고 하는 하지만 단순한 지식인이 아니고 이 사회 정치 문제에 이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그런 이 전통이 어디서 유래하는가 하는 그거를 파보라고 하는 교수의 제의를 받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중에 한 가지가 프리메이슨리라고 하는 이 비밀 전조직 연구였습니다. 이
다단계 조직 구조이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은 모두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함으로써 뭐 구원을 받거나 또는 자기가 주구하는 어떤 그 불로장생의 비밀을 얻는다고 믿지만은 사실은 위에서 어떤 사람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자코벤 혁명정당의 카바가 될 수도 있고 왕정 음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한데 사실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특히 그 아래 등급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그 이 혁명 운동을 이 혁명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반체제 그 운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속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도 공공연한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작용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음모적 성격을 띤 또 조직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어제 이 CNN 뉴스만 봐도 미국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이제는 그 헌법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틀 속에서 또 그 우리 문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동맹국으로서 우리에게 할애했던 만큼의 그 주의를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힘을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으로 실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다시 이제 우리 위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면 간단하게 마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위기가 도래한 것은 이 북한을 시발점으로 한 우리 반대한민국 이 세력이 70여 년 동안 집요하게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가진 그 역량을 쌓고 한 결과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지금 그것을 극복하는 방향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상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알고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신중한가를 명확하게 직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우리가 화려한 자리에서 모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지하 세력으로 몰려있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자기를 패족이라고 불렀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며 그 패배의 근본, 지금의 그 위기의 근본에는 우리가 우리의 이 정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는 10대 부국에 속하는 정도로 큰 발전을 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지극히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러웠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 현상이 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득권 세력의 그 오만, 이기심, 그리고 지적 나태, 도덕적 용기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데에 반국가적 세력이 기식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자기들의 뿌리를 깊이 내렸고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정권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이 공공연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선전선동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완패를 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은 엄청난 순환을 겪을 것을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 희망은 내년의 대선에서 다시 권력을 찾는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사투를 벌이기 전에는 탄핵으로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단순한 선거 패배로 권력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국민 모두가 특히 이 미래 세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깊은 걱정, 바람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서 다시 정신혁명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지금 하루 다르게 급히 변화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나라,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약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이 자유, 평등, 자주, 독립, 그리고 복지의 하한선의 끊임없는 상승, 이것이었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는 혁혁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지만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경험했던 해방, 독립, 6.25 전쟁 이런 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물론 기적과 같은 성공을 한 나라, 그것이 다 지금 국민의 뇌리에는 지어진 것이 결국은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참 대단한 지도자들을 독재니 친일이니 하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속에 가다 버리고 그것을 깨지 못한 데서부터 우리의 이 순환은 이미 잉태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는 정치공학만으로 지금 정권을 다시 뒤엎는다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심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선거철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약속하는 그런 나라, 고무신 한 짝 또는 고무신 한 켤에 또 이 밥 한 끼를 사준다고 선거 사범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던 나라가 지금 공공연하게 국민에게 아부하는, 그리고 국가의 부채를 천조로까지 늘려가면서 이런 짓을 해도 방어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그야말로 이 패족의 상황으로 몰려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 감동을 통해서 국민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일을 해야지 다른 빠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위기는 국내 위기만이 아니고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도 지구 환경의 파괴, 고령화 등등 우리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파괴해 놓은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즉 너무도 많은 것을 이미 파괴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면 무엇인가 이룩할 수가 있다고, 드디어 우리는 모두가 중산층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던 이 의식, 그 희망을 싹쓸이째 묻어버리고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근로소득보다는 국가의 보조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아무리 대권을 우리 손에 다시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은 정신적으로 갱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부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정말 따뜻한 물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개구리 상황에서 모두가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의 추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였고, 우리의 대응 정책은 이제 이런 공개적인 모임에서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정말 마음속 깊이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일깨우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분출되도록 하는 데서만 방안은 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아주 묘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돼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귀중하고 용기 있는 말씀을 해주신 이인호 대사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